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3일 아침인데요. 편안히 잘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뿌였네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또 날씨 영향을 받아갖고 기분도 조금 이렇게 무거운데요. 좀 활기찬 한 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여론조사를 비롯해서 이 한미 간의 갈등 관계가 대북전단 이 살포 금지법 때문에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1차 신문이 끝나고 2차 신문이 이제 내일 오후 3시에 열리게 되는데, 그와 관련된 전망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법률 전문가들조차도 가봐야 한다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지만요, 어차피 결론은 하나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본래 평생 동안 일을 하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이러한 이 결론을 내리는 그런 스타일로 일을 쭉 해왔기 때문에 제 평론을 하는 가운데서도 제가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은 B다 아니다, A다 B다 딱 결론을 내리는데, 일단은 이번 홍 부장판사가 제대로 법리만 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저는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다만 좀 불안한 것은요, 결국 판사도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판사도 판결할 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거 하는 것이 법률에 나와 있어요. 양심이라는 말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판사가 취하고 있는, 판사도 사회 일원이지 않습니까? 이 정치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양심에.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이 보수단체가 광화문에서 집회하려고 할 때, 1000명 집회하려고 할 때 코로나 방역 때문에 아예 완전 금지시켜 버렸어요. 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판사들 2명은 4가지 조건, 9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신중하게 매우 제한적으로 집회 자체를 원천 불법시 하진 않고 승인을 해줬어요. 이런 걸 보면 만점짜리 이제 판사긴 한데, 만점짜리라도 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권의 시류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점에서는 다소 우려는 된다. 저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이번 판결을 어떻게 낼 것이냐, 어제 심야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아주 상세하게 보도해 드린 바 있어요. 그 방송 내용을 자세히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장외 또 공방도 어제 끝난 다음에, 신문이 끝난 다음에 양쪽 변호인들 간에 치열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까지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쿠키뉴스에서요, 이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데이터 리서치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결국은 이 부정평가율이 60%를 넘어선 최초의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잘못하고 있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래서 그것이 60.1%, 그 다음에 아니다, 잘하고 있다, 이것은 36.6%입니다. 그래서 이 잘못하고 있다는 이 비율이 계속 상승 국면을 지금 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정평가와 긍정평가의 격차가 23.5%로 이제 크게 벌려졌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나 이제 지금 심각하자면 8월 달에는 불과 0.8%였습니다. 그러다가 9월 달에는 2.2%, 10월 달에는 7.1%, 11월 달에는 8.4%, 그러다가 이번에 23.5%로 벌어졌어요. 제가 보기에 이렇게 크게 벌어진 것은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의 갈등과의 관계에서 사실상 추미애 손을 들어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손 들어준 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지금 행정부문에서 심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 상당히 큰 영향을 줬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코로나 백신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런 정권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20%대 이상으로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매우 특징적인 것은 이 긍정평가가 50%, 50대하고 호남권에서 그리고 제주에서 다소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나머지 지역에서는 전부 다 빠졌어요. 특히 어디서 빠졌느냐, 스윙보트 지역인 충청권에서 대대적으로 빠졌습니다. 충청권에서 무려 23.3%나 빠졌어요. 그리고 부울경 빠진 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 20대에서 또 17.2%가 빠졌어요. 그리고 여성이 9.9%,
진보 성향에서가 8.2% 이렇게 지금 빠지고 있다. 이런 것이 하나의 경고음이고 레임덕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요, 긍정평가는 0.9% 하락한 37.9, 부정평가는 3.6%가 또 내렸어요. 그래서 55.3 요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이제 정례 조사인데요. 이 쿠키뉴스의 정례 조사, 데이터 리서치 이 결과대로 앞으로 이 60%를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넘어섰는데 이 부정평가의 추세가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요즘 국회가 지금 악법 중에 악법을 계속 통과시키고 있잖아요. 왜? 이건 우리 국민들의 책임이 커요. 이 국민들 책임 플러스 야당의 선거 공천, 선거 전략의 실패 이런 것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데, 지금 현재 대북전단 살포법을 가지고 지금 국제사회가 난리가 났어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미국에서는 이 조야에서,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 정부 밖에서, 그 다음에 NGO에서, 그 다음에 미 의회에서 미국이 통째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절정판을 찍은 것은 미 국무부가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에서 질문하면 뭐 특별하게 낼 입장이 없다, 이렇게 해서 별로 의견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대북 전단 살포법이 바로 어제 이 국무회 회의까지 통과했잖아요. 국무회의 통과 직후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어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서 이건 뭐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불법이다 이거죠. 국제사회의 인권 규정에 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 골격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북한으로 정부를 계속, 즉 외부 정부를 유입시켜서 북한을 체제 변혁을 기하는 것이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미 CIA라든가 이런 기관을 통해서는 이러한 정보 유입 공작을 통해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의 레짐 체인지가 목표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 CIA에서도 몇 년 전에 이 코리아 미션 센터라고 하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히 이 모든 관련 부서를 하나로 모으는 작업을 한 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레짐 체인지가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야 당연히 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비공식적으로 정부기관에서는 지금 현재 레짐 체인지를 최종적인 목표로 설정할 것이다, 설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 수단 중에 하나가 말이죠, 외부 정부 유입이에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만큼 외부 정부와 차단된 데서 살고 있는 나라, 그리고 북한 주민들만큼 최악의 폭정 지도자를 밑에서 이렇게 인권 탄압이 자행되는 나라, 이거는 전 세계에 없어요. 최악의 국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수년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인권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고 있고, 그 핵심은 김정은과 그 측근들을 국제 형사사법재판소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밝힌 미 국무부의 대변인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북한 정보 유입이 최고의 우선 사안이다 라고까지 지금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서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 표명은 우리 국내에서 전단 금지법이 나오고 미의회에서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다시 우리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기서 제가 우리 민주당이라 하는 것은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는 이런 의미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서 내정 간섭이라 그랬거든요. 사실상 이 내정 간섭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언론이 물으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부 유입을 증진하는 것이 미국의 최우선 사안이다, 프라이어리티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난 14일 날 우리 국회에서 법이 처리가 됐을 때는 특별히 언급한 것이 없다, 그래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최종적으로 국무회의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곧 대통령 결정이 나고, 그러면 3개월 후에 발효되니까 내년 3월에 이제 효과를 발휘해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이 북한으로 이러한 이 전단을 살포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으로 해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미국 의회에 이어서 지금 영국 의회까지 나서서 지금 철저히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만 반대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 가면요, 트럼프 행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문재인 정부를 때릴 것이다,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폼페이오 같은 사람, 이 국무장관이
하지 않는 표현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좀 다룰 거예요. 예컨대 블링컨이 국무부 장관 지금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블링컨은 북한을 갖다가 이번 9월 달에 대선 토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블링컨은 세계 최악의 폭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티런트. 폭군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이든은 또 뭐라고 했냐면 폭력배다. thug. 폭력배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용어까지 쓰는 걸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요, 아예 우리 국내에서 북한 인권재단 하나도 가동을 안 시키려고 이사를 갖다가 임명 안 해버리잖아요. 예산을 다 끊어버리다시피 해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인권재단이 북한 인권법이 그야말로 이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맨 마지막으로 통과시켜놓고 사실상 북한 인권법을 유명무실화시킨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까지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김여정, 김정은의 지시를만 따르는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정부 이것을 고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해요. 그렇다고 바이든 신행정부가 들었으면 북한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후퇴할 가능성이 있느냐?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와 문재인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가장 세게 부딪힐 부분이 바로 이 인권법 분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부디 미 행정부가 이렇게 인권 문제는 사실 특정 국가의 국내 문제라고 볼 수 없어요. 이번 보편화된 천부 인권적 천부 인권이라고는 천부의 권한이다 이거죠. 권리다 이거죠. 그렇게 국제사회가 다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이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제기될 것이다. 이런 문제를 드리고 싶고, 이런 인권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DJ 책사에 있던 나종일 대사마저도 이거는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심각한 이 법치주의 근본을 또 하나 인권 분야에서 훼손하는 문재인 정권의 악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장외 논쟁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미 이번에 지금 법원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했고, 그 쟁점들이 이 법무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대여섯 가지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본안 소송은 어느 정도 심리가 필요하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뭐냐, 그리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 일반 이익이 포함되느냐, 징계의 구성은 적법하냐, 개별적 징계 사유는 구체적으로 좀 해명하라, 재판부 분석 문건의 용도는 무엇이냐, 감찰 개시를 할 때 검찰총장 승인받지 않은 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요런 질문들을 추가적으로 해놓고 요 의견을 내달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일 오후 3시에 다시 2차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2차 심의와 관련해서 쟁점사항이 이걸 압축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성 유무, 그 다음에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그 다음에 감찰과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 그래서 이런 징계 절차까지, 그 다음에 사유까지 이런 걸 묻는 걸 보면 사실상 이 재판관도 이 본안 심리와 심리에 준해서 다루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상당히 심사숙고하는 그러한 지금 현재 이 법률 심판을 해 나가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장외에서까지도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론몰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론몰이. 그렇기 때문에 장외 공방을 벌였는데, 어제 추미애 측 이옥형 변호사의 경우에는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데 검찰총장도 법무부의 소속 일원이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책무에 따라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징계 절차가 그래서 이 대통령이 징계권까지 행사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당연한 권리 행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 행사는 이 공정성을 가진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것이 공공복리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 이런 지적과 관련해서는 역대 어느 공무원의 징계와 비교하더라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보장되고 흠결도 없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장외에서 언론하고.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됐어요. 징계 기록과 관련해서 이 열람 복사하자 그랬는데 열람 복사를 제대로 해줬습니까?
끝까지 안 해줬잖아요. 징계위원들이 누구냐? 신상 자료를 달라 줬습니까? 끝까지 안 줬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됐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심재철이가 또 장황한 소설 써냈잖아요. 의견서. 이거를 좀 방어하려고 그러니까 또 방어할 시간이 없다. 방어권 행사. 반격할 시간조차도 주지 않았잖아요. 종결 처리해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방어권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저같이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엉터리로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국민들 제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볼 때 이옥형 변호사의 논리가 과연 법적 타당성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천만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에 반해서 윤석열 총장, 이 핵심이 뭐냐면, 지금 이 앞에서 이옥형 변호사가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감히 대통령이 결재했는데 대통령한테 달려드는 거냐, 대통령을 이기겠다는 거냐, 이런 논리잖아요. 사실상 이런 논리에 윤석열 총장 측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에 내가 맞서는 게 아니야. 위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징계의 효력은 바로 무효다. 이걸 주장하는 것이야. 그래서 징계의 효력과 관련해 가지고 반박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결재했다는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요렇게 지금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윤 총장은 한 번도 정부가 추진해온 검찰개혁을 반대한 적이 없고, 위법 부당한 절차로 총장을 비위 공무원으로 낙인 찍은 징계의 효력을 없애는 것이지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시하거나 폄훼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 이러한 징계 처분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고, 이 나라의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침해해서 1초라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정지로 긴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 쪽에서는요, 24일 심리하더라도 그날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졸속 심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또 하루 이틀 더 가져갈 수도 있다. 이런 지금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감사원의 그 월성 원전 이 감사 결과를 가지고 지금 대전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어려운 점에 봉착해 있다. 백운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빨리 불러야 되는데요. 최이봉 지금 소환 일정도 아직 잡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징계 조치도 상당히 영향을 줬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용구 차관이 갔잖아요. 법무부에. 그러니까 이 산업부에서 상당히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버티고 있어서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결정적 한 방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이 고위선 소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원인은 지난달 25일 날 정세균 총리가 산업부 찾아가가지고 이거 검찰이 수사하는 거 제가 잘못됐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힘든 일 처리하는 고생이 많다. 이렇게 격려한 이후에 이 피의자들의 마음이 동의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현재 검찰에서는 지금까지 수사해 내온 기조에서 그대로 계속 수사를 밀어붙이겠다. 이런 지금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제가 또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오부 요인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오찬도 했어요. 그런데 오찬에는 대법원장이 돌연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얼마나 민감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재판을 앞두고 일종의 사회적으로,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갑질이에요. 이런 게 사법농단이 아니고 뭐가 사법농단이겠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그랬잖아요. 국정농단, 사법농단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러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거 틀림없이 아마 급격히 이거를 지금 만들었을 것이다. 회동이 사전에 충분한 예측을 하고 여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랬는데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 매체들을 쭉 보도를 보면 바로 어제 모였는데요. 어제 하루 전에 이걸 결정해가지고 홍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누가 아이디어를 뒤늦게 낸 거죠. 이것도 탁철민이 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냈는지. 이거 오늘 재판하는데 대통령이 불러다가 밥 한번 먹고 얘기하면 다 사인되지 않겠어? 잘못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어디 정상적인 채널 통해서 지시 한번 했다가 이게 나중에 양심선언이라도 있게 되면 난리 나잖아. 그러니까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평범한 상식적인 추론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건 대통령이 틀림없이
갑자기 이건 모입시오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사법농단 아니냐 이런 것들을 다 사법농단이고 국정농단 했는데 오늘 조선일보 사설 유언 판결 직전 문과 대법원장 등 돌연회동 사법농단 아닌가 요거를 보면 여기에서도 결국은 사법농단이 있다면 이런 것일 것이다. 요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예. 더군다나 이 헌재 소장 그 다음에 이 대법관 대법원장 또 헌재 재판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 법 국제인권법 연구회 민변 진보진영 출신이 차지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헌재 소장을 청와대로 부른 거 더군다나 지난 5월 달에 문희상 의장 그만둘 때 불러놓고 7개월 만에 부른 거 이거는 정권 현안 재판에 대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 사법농단이다. 이렇게 조선일보도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불쾌하고도 분노의 이 촉발제가 아니겠어요? 큰일 났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조선일보의 선우정 칼럼 부국장 제가 가끔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요. 칼럼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칼럼 내용이. 그래서 이거 한 4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께 한번 4분 정도 걸려서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문 대통령은 무슨 손해를 봤나? 이거는 지금 아들과 관련된 거예요. 아버지는 60만원 기부했고 생색냈는데 아들은 세금 1,300만원 챙겼다. 문 정권이 자랑한 K방역으로 국민은 손해와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면 대통령은 무엇을 양보했는가? 이런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5월 7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을 포기했을 때 청와대는 기부는 돈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아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예술인에게 주는 서울시의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신청해 12월 30일 1,400만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이 12월 12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 나왔다. 인류의 첫 백신 접종이 영국에서 이루어진 지 닷새 만이다.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이 가장 강한 백신이라고 했다. 백신 대책은 그것이 전부였다. 그러곤 국민 방역진 의료진을 지칭하며 우리가 진정 방역 모범국이라면 이제야말로 그 사실을 증명할 때라고 했다. 대통령은 얼마 전까지 각국 정상에게 국제 전화를 돌리며 K방역을 자랑했다. 전방의 사생활 침해와 집단주의로 쌓은 방역뚝이 무너지자 국민에게 모범국의 진정성을 행동으로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한국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2위가 후한무치다. 진보하지 않았다면 이 사자성어가 1위였을 것이다. 1위는 뭡니까? 아시타비잖아요.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아시타비. 2위가 후한무치. 예. 그 다음에 또 이어지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 기부엔 국민 1.9%만 동참했다. 따라하지 않으면 찍힐 우려가 있는 관공서나 대기업 임원이 상당수였다. 이번엔 국민 99.9%가 모범금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서울 을지로 골목집에서 생맥주 한 잔을 더 달라고 하자 9시가 넘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한 달 이용료 3만원짜리 신물로 헬스장에선 갑자기 문을 닫아 안타깝다. 문 닫는 기간만큼 회원권 기간을 연장해 드리겠다는 문자가 왔다. 대통령은 당당한데 왜 그들이 미안하고 안타까워해야 할까? 도심의 한 식당은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집으로 공개된 뒤 상호를 바꾸고 이사했다. 인터넷에 영원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청정청와대에서 새끼를 해결하는 대통령은 현장을 모를 것이다. 밤 9시면 식당과 술집은 일제히 문을 닫는다. 그들의 피해는 심야 매출을 포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임대료 등 매몰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술을 더 달라고 버티는 손님을 본 적도 없다. 통금 시간이 되면 갈 길을 가는 사람들로 지하철과 버스가 붐빈다. 밤 10시면 서울은 유령도시다. 예전엔 독일과 일본 국민을 칭찬했다. 이런 국민이면 정치하기 편하겠다고. 이제 한국인만 한 국민이 없다. 대통령을 존경했어도 멍청했어도 아니다. 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하면 죽기 싫어서 따르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이 공포를 부르고 공포가 국민의 순종을 부른다. 백신 접종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인류 문명의 반격이 시작됐을 때 비로소 국민은 K방역의 원시적 실체를 알았다. 문 정권은 선의를 보여준 국민을 악의로 대했다. 정부는 올해 4차례 추경으로 67조 원을 썼다. 이 금액은 기업이 작년에 낸 법인세 75조 원과 비슷하다. 기업은 일거리가 줄어도 직원을 내몰지 않았다. 기업이 실업 부담을 대신한 나라는 일본과 유럽 일부 국가뿐이다. 이 정부들은 정성을 다해 기업을 보호한다. 대신 문 정권은 규제 3법을 선물로 안겼다. 대통령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고 했다. 우물 안 규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 여기서요, 경제 3법만 선물로 안긴 게 아니에요. 지금 중대재해 기업 이 처벌법
이거를 또 통과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기업들이 못해 먹었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예. 올해 한국 국민이 내는 부동산 종합세는 4조 원이다. 작년보다 27.5% 늘었다. 지급 예정인 3차 재난지원금을 충당할 수 있다. 아니면 화이자 백신 1억 명분을 살 수 있다. 부동산 실정이 집값을 올렸고 집값이 세금을 올렸다. 최악의 실패자가 최장수 장관을 해먹고 정신인사의 끝판왕이 후임 자리를 꿰찼다. 조선 말기에 비유하면 삼정의 문란 중 전정의 문란에 해당한다. 여권은 일부 납사자를 향해 도둑들이라고 한다. 실정의 책임을 떠안고 K방향을 지탱하고 욕까지 먹으면서도 이들이 조세 저항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국가가 위기에 몰리면 국민은 손해를 감수한다. 세상에 특정 전문가의 손해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의사들은 기꺼이 했다. 그러면 존중이라도 해줘라. 공공의료를 내세워 사기를 꺾더니 이제 의사 고시로 마지막 자존심까지 흥정한다. 병상이 부족해 환자가 죽어나가고 안방의 제사 참석 인원까지 규제하면서도 윤석열 한 사람을 내몰기 위한 정신병적 집착을 멈추지 않는다. 대통령과 정권에 묻는다. 당신들은 어떤 손해를 감수했나? 그제 문 대통령이 백신 확보에 실패한 참모와 관료를 혼냈다고 한다. 대통령 아들이 1,400만 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날이다. M1 사람이 당했다. 장기간 가게 문을 닫고도 겨우 2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대통령 부자를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 60만 원을 기부하고 생색을 냈는데 아들이 1,400만 원을 챙겼다면 나는 정말 내 아들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참 이거 눈물 나는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사설을 안 읽어드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꼭 이 사설 다시 한번 읽으시거나 제 방송을 꼭 다시 한번 들어주실 것을 정말 제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런 사설을 청와대 보좌진들 꼭 밑줄 그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저도 청와대 근무할 때요. 밑줄 그어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적 많아요. 꼭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이 행정부처에 있는 그야말로 이 고직들, 이 고위 간부들, 고위 관리들한테 정무직 특기 인사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들한테 이 칼럼 밑줄 그어서 꼭 보고해 줄 것을 정말 당부드립니다. 이러는 반구의 추미애가 말이죠. 특사, 내주에 사면 받을 특사 대상자를 지금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추미애가 지금 특사자를 고를 형편이 됩니까? 예. 어쨌든 특사자 어떤 문제 인물들이 나오고 또 어떤 문제 인물들은 안 들어갔는지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중요한 뉴스가 또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